오늘 그 주제는 여기에 써놨듯이 남녀의 성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해를 한번 하고 이걸 바탕으로 성폭력이나 서로 성희롱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그럼 우리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좀 만들기 위해서 옆 사람과 마주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옆에 앉아 주셔서 크게 옆에 앉아 주셔서 마주 보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야, 옆에서 분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시죠. 힘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강의 그 학문적인 배경을 제가 아까 뇌과하고 진화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여기 교감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그 교육심리라는 걸 누구나 배워요. 교육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책을 보면 말이죠, 교육심리학이나 심리학 책을 보면 뇌과학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뇌과학이라는 학문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나왔거든요. 가지고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심리를 더 근원적인 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자세히 근원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화심리학 책을 계속 내가 이 뇌과학 책을 계속 보니까 뭔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이 진화심리학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냐 해가지고 저는 요즘 그쪽 책을 좀 또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는 우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심리적으로 설명하고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진화심리학은 왜 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설명을 해요. 이게 더 근원적인 것을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써놨듯이 일반적으로 뇌과학은 근접 원인을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궁극 원인을 설명해 줘요. 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진화심리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에 대해서도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성욕이라는 것도 인간의 본성의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에 대한 더 근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현대인들의 본성을 구석기 시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자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들은 구석기 시대인들이 넥타이를 차고 다니고 있고 구석기 시대인들이 스타킹을 신고 다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현재의 인간의 본성은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수렵 채집 생활할 당시에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는 인간이 별로 진화가 안 됐다고 그래요. 왜냐? 우리가 농경사회, 수렵 채집 생활할 당시를 제외한 농경시대가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업사회는 200~300년 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인류 탄생을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 정도 봐요. 600만 년 전에 인간하고 침팬지의 공동 조상으로부터 분류되기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탄생했다고 봤을 때 현대인들이 10만 년 이후에는 거의 진화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 여기 써놨잖아요. 봐요. 현대인의 두개골에 담긴
석기시대의 마음 그렇게 써놨어요. 석기시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인간이 생활한 것은 99%가 수렵 채집 생활할 당시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도 그 당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은 그 증거를 한번 제시할게요. 제가 이게 스티브 핑거라는 그 하버드대학교 진화심리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의 뇌는 신제품이다. 신제품이 아니다. 까마득한 옛날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이것이 바로 동부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이거든요. 인류가 탄생한 곳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지금부터 10만 년 전부터 각 대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 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한다냐? 그 당시 뇌하고 지금 현대인의 뇌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없다고 별로. 우리 인간의 본성도 그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예를 들자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뱀하고 이 자동차하고 뭐가 더 무서워요? 뱀이 무섭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진화가 됐다면은 무엇을 더 무서워해야 해요? 자동차를 더 무서워해야 해요. 왜? 오늘날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두 명뿐이 안 됩니다.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은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무서워해야 해요? 자동차가 더 무서워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다 뱀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한 이유가 우리가 지금도 구석시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말이죠. 생선이 양 산더미처럼 사 있잖아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다고 저 바닷가에 가서 벌벌 떨면서 낚시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구석시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집에 말이죠. 자면은 찬물 마음껏 따뜻한 데서 잘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쭈그리고 텐트 치고 자려고 하냐 그 말이죠. 그것도 우리 마음에는 그 구석기 시대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 생활할 당시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혔을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의 그 험난한 포식자들이 득실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였겠어요? 어떤 것이 포식자고 어떤 것이 포식자가 아닌가 그걸 구별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포식자들이 쫓아왔을 때 어떻게 도망가야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우리 조상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는 심리적인 기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 살고 무엇을 먹으면 죽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생존을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가 우리 뇌에서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 생활하면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본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본성을 뭐에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 스위스제 다목적 칼에 비유를 해요. 이 스위스제 다목적 칼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도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도구, 그걸 심리학자들은 모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도구들을 총합해가지고 우리의 본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어디에 숨어 있냐면은 우리 유전자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사람이 태어날 때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출발점이 여기에요. 출발점이 지금으로부터 동부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1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각 대륙으로 이동할 당시의 그 본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제 말이 어렵나요? 다행이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렵 채집 당시에 형성된 우리 본성의 근거를 해가지고 제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예, 출발점이 여기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남녀 차이는 어떻게 진화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윈이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해가지고 제시한 그림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시작은 하나의 단세포에서 시작이 됐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것이 각자 퍼져가지고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포유류도 되고, 파충류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림에서. 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지구 나이를 일반적으로 46억에서 50억 년 정도로 봐요, 나이를. 지구 나이를 50억 년 정도 본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언제 태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구 나이가 1년이라고 했을 때 인간은 어느 때 태어났냐면 12월 31일 날 저녁 무렵에 태어났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가시죠? 이게 지구 역사 속에서 본다면 최근에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인류가 지금으로부터 600만 년이니까 50억 년 전에 600만 년이니까 최근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윈이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단세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 근거가 바로 뭐냐면 이거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DNA 구조가 같아요. 그것이 입증을 해요, 과학자들은. 자, 그러면은 남녀 차이는 어떻게 진화했는가에 대해서 데이비드 버스라는 사람이 아주 진화심리학자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진화의 욕망이라는 책에 보면은 남녀의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성은 화성에서 왔고 여성은 금성에서 왔다. 그 책 제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 말은 그만큼 남녀의 차이가 크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지구라는 똑같은 행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대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만 차이가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데이비드 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한된 영역에서만 차이가 생겼다. 여기서 제한된 영역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생활 양식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 생활 양식이 서로 달라가지고 남녀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생활 양식의 핵심이 뭐냐? 남자들은 사냥을 했고 여성들은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 양식이 달라가지고 남녀 차이가 생겼고 또 하나는 성이 달라가지고 남녀 차이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의 차이 때문에 생긴 그 남녀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강의를 나눌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강의를 1시간 정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주제가 성교육이니까 성에 있어서 차이가 무엇이고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는가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이제 뒤에 가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어머니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팁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남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 성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남성분들 한 분이 저를 빼놓고 한 분 아니지. 이게 남성분들이 몇 분 계셔야 좀 이 얘기가 좀 되는데
이 남성들은 어떻게 진화되었냐면은, 남성들은 말이죠, 자기의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유전자를 최대한으로 많이 번식시키는 쪽으로 진화되어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이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 써놨듯이.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해요. 남성들은 신중하지 않아요. 왜? 남성들은 양만 추구를 해요. 왜?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어쩌냐면은 신중해요. 되도록이면 유능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유전자를 번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성이에요. 남성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은 양을 추구한다면 여성은 질을 추구해줘요. 남성들은 단기적 관계를 추구한다면 여성들은 장기적 관계를 추구를 해요. 요즘도 데이터 보면 남성들은 단기적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고 여성들은 장기적. 왜? 아까 좀 신중하니까.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머니한테 질문한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왜 그런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유전자의 번식이에요. 유전자의 번식. 봐요. 남성들은 여기에 100명하고 1년에 말이죠. 1년에 100명의 여성하고 관계를 맺으면 자식을 100명 이상을 낳을 수가 있어요. 최대한으로. 근데 여성은 1년에 100명의 남성의 관계를 맺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숫자는 1명이나 2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왜? 자기 유전자를 많이 퍼뜨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는 모르지만은 그 자기 인간의 개인의 내면 세계의 무의식의 세계는 그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성들은 100명의 1년에 100명의 관계를 맺으면은 100명 이상의 유전자를 쉽게 자면은 번식시킬 수 있지만 여성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 유전자를 번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되도록이면 훌륭한 유능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번식시켜야 자기 유전자를 번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카네기 재단에서 무슨 거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시상식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상을 주는데 그 상 받은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냐면은 모르는 여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고,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기 유전자를 번식시키는 것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말이죠. 저도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성들이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TV에서 성폭력 같은 거 일어나고 성희롱 같은 거 문제가 나면 참 남성들은 완전히 하등동물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거 맞아요. 여성에 비하면 남성은 하등동물이에요. 왜? 다양성을 추구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화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남성들이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도록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한다면은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멸종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남성들의 다양성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실효성이 있다 그 말이죠. 남성들이 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수렵 채집 생활 당시에 남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말이죠. 아이가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조건이 안 좋으니까. 특히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특징이 뭐예요? 태어날 때 미성숙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뒷발차면서 뛰어다니요. 바로 한두 시간이면. 근데 인간은 엄청나게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생존해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성들이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멸종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유전자라는 거다. 이걸 오늘 강의를 꼭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 유전자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평생 영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유전자는 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처음에 지구상에서 생겨난 유전자 단세포가 죽었다면은 지금까지 모든 생명체는 지구상에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어졌죠. 이게 유전자 속성이 뭐냐면 특징이 영속성을 지니려고 계속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개체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는 유전자하고 나하고 관계를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나 속에 있는 유전자를 후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 봐요. 무슨 말인지 가나요? 어머니들도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후세에 넘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어떤 것이 사실 커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자기 유전자를 번식시켜야 하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 속성에 새겨져 있는 유전자의 명령이에요. 명령. 유전자라는 소개를 분석을 하면 그 속에는 뭐가 다 들어있냐면 생존을 위한 모든 명령어가 그거 다 들어있어요. 생존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거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것은 유전자가 명령한 대로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유전자하고 개체하고를 관계를 설명했는데 그러면 뇌하고 관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유전자가 자기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도구가 뇌예요.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이 뇌를 분석해 보면 유전자가 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래야 제 강의가 처음에서 끝까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아까 여기 써놨는데 다양성을 만약에 추구하지 않은 남성들은 지구상에서 다 도태됐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은 남성들은 후손들은 다 진화 과정에서 도태됐어요. 긴 진화 과정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현재 살아있는 인류는 전부 조상들이 다양성을 추구한 후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화 과정에서 그렇다니까요. 사실 그래요, 사실이. 네. 제가 아까 여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신중하다고 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유전자를 번식시키기 위하니까 내가 되도록이면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자기 후손을 남겨야 자기 유전자가 살아남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얼마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한가 거기에 대해서 실험한 그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1989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클라크라는 교수가 자기 동료하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대학생 말이죠. 아주 잘생긴 남학생하고 아주 잘생긴 여학생을 골라가지고 지나가는 남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저와 데이트 하실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나 잘생긴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가지고 데이트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프로가 남자가 50%고 여자도 50%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밤 저와 잠자리를 함께 하실래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자는 몇 프로예요? 0%입니다. 남자는 75%예요. 75%인데 나머지 25%도
전화번호를 따두려고 하면서 액을 복구하면서 다음에 만나자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지구상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말. 그것도 근본적으로 아까 말했냐면은 다양성하고 신중성. 신중해야 여성들은 자기 후손을 잘 번식시킬 수가 있고 남성들은 다양성을 추구해야 자기 후손을 번식시키기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이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오늘날의 남녀 차이도 유전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게 가지요. 남녀 차이도 여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뇌과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유전자는 대대장이고 뇌는 중대장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가 만든 것이 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자, 제가 그래서 이거 그냥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봐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남성에게는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성들은 자제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의 이러한 속성을 이해를 했었다면은 남자들을 좀 조심해야 하고. 그렇죠? 예. 예,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하냐면은, 동물은 본성대로만 살아가요.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전자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전자가 만든 것이 뇌니까 유전자의 명령대로 살아가요. 본성대로.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유명한, 혹시 이 책 읽어본 사람도 계실 텐데, 유전자는 이기적이다라는 책을 쓴 유명한 진화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유전자의 명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세요? 이게 본성대로 살아가는 본성의 명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뇌과학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한다면은 이런 말이 들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뇌가 있어요. 이 뇌가. 그 뇌가 혹시 이제 뇌과학에서 들으면 좀 이 뇌가 이 앞부분이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이 우리의 본능이나 성적 충동이나 본능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이 전두엽에 있어요. 이걸 두정엽이라고 하고 양쪽으로 척두엽이라고 이거 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이 전두엽이 아주 미미해요. 원숭이 같은 것은 대뇌 피질의 3%뿐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근데 인간에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32.8%가 돼요. 이 전두엽이 발달했기 때문에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대로만 살아가면 절대 안 좋죠. 네. 그 다음 남녀 간의 성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성욕의 차이를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 맞아요, 이 말.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앞에 내용과 연결이 돼요. 남성은 다양성을 추구하니까 성욕이 강할수록 어때요? 자기 유전자를 많이 퍼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은 강해나 안 강해나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는 1년에 딱 한 명뿐이 안 되잖아요. 쌍둥이라면 2명이고. 네. 그러니까 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로 말하자면 말이죠.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예, 이것도 한마디로 하면 번식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남성은 성욕이 강할수록 많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가 있고, 여성은 많은 성욕이 강하나 강하지 않으나 쉽게 말하자면은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는 똑같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류의 조상들이, 현재 지금 우리 살아있는 인류 조상들, 인간은 어떤 전부 후손이냐면은 성욕이 강한 조상들 후손이에요. 성욕이 약한 조상들은 전부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도태돼 버렸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말이죠. 이걸 이게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여기 이제 아시겠죠? 무의식의 세계라는 건 내가 나의 마음을 모르는 세계예요. 내가 나의 마음을 아는 세계는 의식의 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자 같은 경우는 1대 9로 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세계를 1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을 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모르는 나의 세계가 9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나의 행동을 뒤에서 좌지우지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무의식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을 제대로 행동이나 마음을 이해하려면은 인간의 그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빙산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이죠.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이 권력을 추구를 하고 어떤 학문적으로 무엇을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유가 뭐냐? 번식에다 두고 있어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걸, 이게 여기에 보면 피카소 얘기 있잖아요. 이 피카소가 93세까지인가 살았어요. 아시죠? 네. 그런데 애인을 7명과 열애를 했다고 합니다. 열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피카소 그림을 분석해 보면은 열애에 빠졌을 때, 한 여성과 열애에 빠졌을 때 새로운 창법이 개발이 됐다고 그래요. 기법이. 이게 예술이 굉장히 거기에서 빠졌을 때 자기의 새로운 그 미술 세계가 개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러한 것도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번식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결혼 전하고 결혼 이후를 업적을 비교하면은 결혼 전에 더 많은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느냐? 자기의 번식을 위해서 더 좋은 그 유전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 진화심리학적인 번식에다 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프로이드 심리학을 보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되는 힘이 되는 것이 뭐냐면 리비도라고 합니다. 이 리비도가 바로 뭐냐면 성욕이에요. 근데 이 성욕인데 이 성욕이 승화시켜가지고 나타난 것이 문화다, 그렇게 봐요. 좀 제 말이 어렵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과부가 성욕을 위해서 예를 들면 그림에 몰두한다거나 또는 자수에 막 몰입한다거나 어떤 작품에 몰입한다거나 해가지고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성욕이 리비도가 승화시켜가지고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봐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그런데 이 프로이드 심리학하고 이 진화 심리학에서 이 번식하고 성욕이나 번식이나 밑바닥에 맥락은 어때요? 같잖아요. 그래서 맥락은 같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뇌과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성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변형계 안에 보면은 뭐냐면 시상하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상하부. 이 시상하부가 있는데 시상하부, 우리 성욕도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상하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욕도. 그런데 이 시상하부 중에서 성욕과 관련된 부분이 간질핵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간질핵이 남성들이 여성보다 2.5배가 크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 그것입니다. 왜 남성들의 성욕과 관련된 간질핵이 여성보다 2.5배가 커졌을까?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남성들은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성욕과 관련된 부분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커지니까 성욕이 강해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뇌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욕이 강하다 그렇게보다도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했지만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뇌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뇌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성욕이 강하다 그렇게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진화심리학적인 설명이고 뇌과학적인 설명으로 한다면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성욕이 강하다는 말이죠. 더 근본적인 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궁극 원인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진화심리학이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후손들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성욕이 강한 조상들 후손들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있어요. 간질력이 적은 후손들은 다 진화 과정이 도태되어 버렸어요. 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성욕이 남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실천상이라고 써놨어요. 그냥 알기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야 오늘 성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보다 성욕이 강하게 진화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남성들은 자제력이 필요하다. 전두엽을 좀 잘 발전시켜가지고 스스로 통제하는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걸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인격도에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인격도에 하는 것도. 그런데 요즘 제가 솔직히 표현하면은 교육하고 과연 이 성욕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 성폭력이라서 오늘 아침에도 그 신문 방송에 나오는데 성폭력이나 성 이런 거 관련된 것은 배운 교수들이나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 성폭력 문제로 많이 걸리들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때문에 많이 걸려드는 걸 보고 야, 이 본능적인 것은 참 이기기 힘든가 보구나 내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봤습니다. 더욱 전두엽을 발전시키게 하고 여성들은 또 남성들이 이렇게 진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경계를 해야 한다. 특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곳, 그러한 위험한 곳 이런 데서는 여성들이 더 경계를 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이 정도 하고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왜 갑작스레 가족제도가 나온다냐 그렇게 이해하실는지 모르는데 앞에 맥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했을 때 아마 우리 조상들은 일부 다처제일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연결시켜가지고 봤을 때는 일부 다처제일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남성들은 다양성 추구다. 여기는 이건 아까 제가 계속 설명했으니까요. 근데 여성들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이나 이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최고 적응도가 한계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이거 몰라도 돼 그냥. 남성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을 평생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일생 동안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수를 적응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수가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훨씬 많지요. 안 그러나요? 그냥 100명의 관계를 맺으면 100명을 낳을 수 있지만 여성은 100명 관계를 맺어도 한두 명뿐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최고 적응도가 남성들이 많아요. 근데 최하 적응도는 어떨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아요 또.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쉽게 말하자면 한 남자가 힘이 센 남자가 100명의 여성을 거느렸다고 한다면 499명은 자식 하나도 못 낳고 살아야 해요. 이게 최하 적응도는 또 남성이 맞아요. 이것을 적응도 한계 때문에 일부 다처제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약간 재밌는 얘기 써놨습니다. 세계적인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야말로 천재라고 그러지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인류에게는 일부 일처제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걸 보면 천재여도 역시 그 본능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써놨어요. 그러면은 일부 다처제인 증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서양인들은 말이죠. 별로 연구를 다 해요. 여기에 긴팔 원숭이 있잖아요. 긴팔 원숭이는 수컷과 암컷의 몸무게가 똑같대요. 몸무게 똑같아요. 키도 똑같고요. 근데 이 긴팔 원숭이는 철저한 일부 일처제돼요. 근데 일부 다처제일수록 이걸 하렘 체제라고 하거든요. 하렘 체제. 한 수컷이 여러 그 암컷을 거릴 때를 그걸 하렘 체제라고 그래요. 그 하렘 체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에서 한 남자가 가장 많이 난 자식의 수가 몇 명이냐면은 기네스북에 이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기네스북에 있는 기록은 꼭 확인이 되어야만 기네스북에 올린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이 모로코에 몰라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제가. 몰라이 이스마일이라는 황제가 자식을 몇 명 뒀냐면 888명을 뒀다고 그래요. 아내가 몇 명이냐면 50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 자식 수도 모르고 아마 이름도 모르고 아내 이름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 여성들이 머무르는 곳을 가리켜 뭐라고 하면 하렘이라고 그래요. 하렘, 그 머무르는 곳을. 그래서 한 남자가 많은 여성들을 거느리는 것을 하렘 체제라고 얘기합니다. 동물도 한 수컷이 많은 암컷을 거느릴 때 그걸 하렘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러니까 최고 적응도가 높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최하 적응도는 그 여성들의 경우는 기네스북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그 러시아의 어느 소장농의 부인인데 69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69명. 이게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그분이 27번을 27번을 임신을 했는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16명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 쌍둥이를 7번 낳았대요. 내 쌍둥이를 4번 낳았대요. 가지고 69명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낳아도 최고 적응도가 남성이 높은 것이 바로 아주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서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보다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경우는 몸무게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1.2배라고 그래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네. 키는 1.1배고 몸무게는 1.2배로 높다고 그래요. 하렘체를 강력하게 가장 동물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이루고 있는 그 동물이 코끼리 바다 표범이라고 그래요. 각 코끼리 바다 표범은 몸무게가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암컷보다. 그리고 고릴라의 수컷은 1.3배고 몸무게는 2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은 인간은 고릴라만큼 일부 다처제는 아니었지만 긴팔 원숭이처럼 완전한 일부 일처제도 아니었다 그렇게 봐요. 만약에 일부 일처제가 됐다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키도 비슷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몸무게도 비슷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긴팔 원숭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봐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암컷 사자가 있습니다. 수컷 두 사자가 치열하게 받고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암컷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컷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치열하게 싸울 때 어떤 수컷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힘도 세고 몸집도 큰 수컷이 이길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화 과정에서 어떤 수컷이 성공 확률이 많았겠어요? 몸짓이 큰 수컷들이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암컷보다 수컷이 몸집이나 키가 큰 이유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이에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그냥 재미로 하나 가져왔는데 형제 일처 다부제도 있더라고요. 한 여자가 5명의 형제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일처 다부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이게 영국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에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인도 북부에 대란둥이라는 지역에 21세의 여성이 5명의 형제와 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이런 제도가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보니까 티베트에도 있고 네팔 일부 지역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냐면은 그 지역에는 아주 척박하대요.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자원이 없지요. 이게 5명이 하나하나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보다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자원이 훨씬 덜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환경에 맞게끔 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번식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남성은 수컷은 암컷보다 왜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냐 그 말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이유도 바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화심리학자 유명한 사람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지구상의 동물들은 암컷이 번식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을 선택할 때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암컷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컷 결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컷들은 암컷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게 수컷 경쟁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화했냐고 말이죠. 봐, 여기서도 경쟁에서 승자가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 적응도 변량이 크기 때문이다. 아까 적응도 변량이라는 거 아까 말했지만 최고 자식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하 적응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만약에 100명의 여성을 거느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99명은 어떻게 돼요? 장가도 못 가고 그냥 사라져야 한다 그 말이죠. 자기 유전자 하나도 못 남긴다 그 말이에요. 최하 적응도도 남성이 많고 최고 적응도도 남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얼마나 경쟁적인가는 여기 한번 보세요. 암컷보다 3배나 큰 코끼리 바다표범입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자만이 암컷을 차지해요. 수컷은 사라져야 해요. 그러니까 동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말이죠. 이 지구상에 동물들의 수컷 중에는 90% 이상이 90% 정도가 암컷 옆에 가지도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거 써왔잖아요. 제가 이거 써왔잖아요. 예? 그 모든 종에서 90% 이상이 수컷들은 암컷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수컷이 더 공격적이고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예. 그걸 제가 이 공작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공작새. 이게 공작새 엄청나게 화려하죠? 공작새 꼬리가 엄청나게 화려하죠? 왜 공작새 꼬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한지 혹시 아세요? 예? 공작새의 꼬리가 화려할수록 암컷들이 좋아해요. 그럼 암컷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공작새의 꼬리가 화려할수록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번식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진화의 기본 원리가 이걸 이해되세요? 진화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연 선택설이라고 그래요.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설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생존과 번영이에요. 이게 생존과 번영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면은 선택되지만은 생존과 번영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은 무자비하게 냉혹하게 도태시키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말이죠. 어떻게 본다면 생존과 번식 중에서도 이 공작새의 꼬리를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 생존보다도 더 중요시한 것이 뭐예요? 번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꼬리를 화려하게 장식할수록 이 공작새는 포식자들한테 잡혀먹는 확률이 높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이유가 뭐냐? 생존보다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번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유전자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생존이라고 했잖아요. 생존. 생존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번식이잖아요. 개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개체보다 유전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해가 맥락이 연결이 되죠. 예. 자, 제가 그래서 수컷들이 얼마나 암컷들 앞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를 이 바우어새를 하나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호주에서 번식하는 새거든요. 한번 보세요. 준비가 되면 암컷을 부릅니다. 오지 않으면 다시 준비를 합니다. 수컷이 지금 장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암컷한테 선택받기 위해서요. 그때 바우어로 뛰어들어가는 수컷.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암컷이 왔고 수컷은 어둠 속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암컷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수컷의 수집품과 정원을 모두 확인합니다. 장식한 집이 자기 마음에 맞을 때 수컷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암컷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소리가 나오는 어둠 속으로 다가갑니다. 암컷에겐 수컷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컷은 이끼 기둥 뒤에 숨어 있습니다. 암컷이 주저하면 수컷은 울음소리를 바꿉니다. 네. 이와 같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집을 꾸며가지고 유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자기의 그 유전자를 번식을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남성들은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본성에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네요. 여성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은 남성의 자제력이. 예.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가지고 항상 문제 되는 경우 보면은 남성들이잖아요. 예. 그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속성이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기 스스로 여기에 지금 남성들이 좀 있어야 관련 있는데 자제력도 필요하고 또 여성들은 그러한 남성들의 속성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도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성적 자극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는 좀 많이 알 거예요. 남성들은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고 여성들은 청각적 자극에 민감하다. 이게 많이 들었죠? 네. 남성들은 말이죠. 데이트할 때 보면 전부 여자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성들은 저는 내가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청각적인 자극에 참 민감하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한 것을 보면은 남성들의 경우에 왜 청각적인 자극에 민감하냐면은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냐면은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번식에 유리.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죠.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우리 인간이 말이죠. 오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시각 정보예요. 시각 정보에 시각으로 들어온 것이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 정보가 가장 빨리 우리 인간을 인식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고도 한참 맡아야 하잖아요. 그냥 눈에 들어오면 바로 시각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남성들이 시각 정보에 자극이 빠른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가지고 남성들이 성적인 흥분도 왜 빠르냐면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남성들은 번식에 불리했다는 거예요. 왜냐? 빨리 자극을 받고 빨리 흥분하고 빨리 끝내야 결국은 자기 유리전자를 번식시키는 데 유리했다 그 말이죠. 왜? 주위에 항상 포식자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적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그걸 오래 지속했다가는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는데 불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하겠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사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려면 항상 빨리 보고 쫓아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성들이 청각에 민감한 이유는 남성들이 말이죠. 사냥을 하러 밖으로 나가면은 여성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동굴 속에 살았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수렵 채집 생활을 당시 생활을 그리한다고 했죠? 그와 연결된다고 했죠? 그 당시에 여성들은 어땠냐? 동굴 속에 살았어요. 대부분이. 동굴 속에 살면서 외부 침입이 있을 때는 빨리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죠. 그게 청각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아이가 울을 때 어때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젖을 물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각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게 발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제가 여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내가 실험을 보는데 남학생들한테 글자를 이렇게 딱 보여주고 똑같은 문장을 보여주고 여기서 특수문자를 찾아내라고 하니까 여학생보다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도 더 높고. 근데 소리를 들려주고 특수문자를 찾아라고 하니까는 여학생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차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제가 여기 남자분들이 안 계시니까 별로 의미가 없네.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이 저 맞는 거 한번 보세요. 중저음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재밌는 게 뭐냐면 하여간 별로 연구를 다 합니다. 서양인들은 그 이유를 근거를 뭐를 제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제가 진화심리학 책 보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은 남성의 시각적 자극을 너무 자극하는 일은 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위험한 곳에 갈 때는 남성들은 시각을 자극하는 것도 옷 같은 것을 입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래야겠죠. 위험한 곳에 갈 때, 예, 그런 때는 그래야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남성들은 스스로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시각적 자극에 대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제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